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오늘 유튜브는 우리 종합 문제를 이렇게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이렇게 우리 커플 1팀, 2팀 이렇게 짜가지고 각자 준비한 내용을 서로 쟁점에 대해서 어떤 문제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들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도 해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이야기할 땐 여기서 질문해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모르는 거는 우리 3팀에서 전반적인 질문을 같이 받으면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공부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하도록 하죠. 시작. 와. 네, 저는 일단 종합문제 15번 문제랑 18번 문제 풀었고요. 네? 그 다음에 네, 개조 문제 풀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15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쟁점은 주택 건설 사업을 위해서 이제 사업 인정을 신청하였고 이제 신청한 대로 사업 인정을 얻었는데 이제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은 필요 없지 않냐 이렇게 그 경계에 있는데 필요 없지 않냐 이러면서 제외해도 괜찮겠냐 제외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러면서 이제 그 사업 인정이 위법하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소물음에서는 갑 주장의 타당성이랑 사업 물음위에서는 이제 취소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때 사업 인정의 효력과 관련한 이제 가구제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세 번째 물음에서는 사업 인정 취소하는 게 이제 공공목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어떠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하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는 이제 사업 인정에 관한 내용이랑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인정이 위법한지를 이제 비례 원칙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되고 물음 2에서는 이제 사업 취소 소송에서 이제 효력과 관련한 가구제로는 저희 행정소송법에 집행정지가 있는데 집행정지 관련해서 내용을 적었고요. 세 번째에서는 이제 사업 인정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목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는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사정 판결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물음 1부터 천천히 한번 해보면 일단 사업 인정의 법적 성질부터 일단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이 친구가 재량 행위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져야 이제 그 재량 행위에 따라 비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 사업 인정의 법적 성질을 먼저 검토하는데 사업 인정이란 이제 사업 인정의 의의 한번 적고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안 들려. 사업 인정의 의의를 적고 그 다음에 저는 의의랑 취지 적고 그 다음에 법적 성질로 재량 행위성 그 다음에 처분성 그 다음에 가능성 특허인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 제3자요 행정이 이렇게 네 가지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인정의 법적 성질 검토하면서 재량 행위라는 게 이제 확실해졌으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비례 원칙을 한번 검토해봤습니다. 비례 원칙으로는 이제 저희 항상 두 문자 따는 적필상 가지고 이제 했고요. 근데 이제 이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택 건설 사업이 저희 토지분원법 4조의 국토청합 택부이에 이제 택지에 해당하는 5호에 있는 그 택지 조정석이 해당돼서 이제 그거는 적합한데 이제 경계에 있는 것까지 수용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돼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필요성 원칙이 위반되기 때문에 이제 비례 원칙이 위반된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지고요. 근데 이제 비례 원칙이 위반됐으니까 그 위법성 정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중대 판례에 따르면 이제 중대 명백서를 이제 저희가 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검토해 봤는데 이제 위법성은 중대 하나 이제 외관상 것이 명백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취소 사유 정도로 해당한다 결론을 냈습니다. 네. 그다음에 물음 2번에서는 취소 소송 제기 시 이제 사업 인정 효력에 대한 가구제인데 이거는 이제 행정소송법 23조에 있는 집행정지에 관련된 내용을 적었고요. 일단 저희 항상 집행정지 내용 나오면 그 집행부정지 내용 같이 적어줘서 거기서 한번 쓱 적어줬고 집행정지에서 쓱 적고 그 다음에 집행정지 쭉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항상 의무 취지 적고 그 다음에 요건에서 이제 기차 성긴 공법 적극적 요건이나 소극적 요건 나눠서
아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개척어서 긴 거뭐 누가 하고. 네. 적극적일 거는 뭐다. 적극적인 요소로는 이제 그 본안 소송이 계속 중요해야 되고 이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처분 등이 존재해야 되고 그다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어야 되고 이제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되는 게 적극적 요건이고 소극적 요건은 이제 이거는 행정청의 입장에서 그 저기 공공복리에 적극 중대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본안 청구의 이유 없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 이 조건을 이제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그다음에 집행정지의 내용이랑 효력 저도 이제 집행정지 효력에서 형성력 이제 형성력, 기속력, 시간적 효력 이렇게 3개 적어줬습니다. 혹시 이것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 가능합니까? 요 집행정지 가능합니다. 네. 굿. 물음 3번 가시죠. 그럼 3번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정 판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정 판결이라면 이제 저희 두 문자 언제나 두 문자 좋아요. 원인공시공각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원고 이유가 원고의 청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제 공공복리 현장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그다음에 맞아요. 28조에 있어서 그 의의 적고 사정 판결의 요건 이제 뭐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이제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해야 한다. 이런 거 하면서 적어주고 사정 판결의 효과에서 이제 그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지만 그 처분 등이 여전히 위법하다라는 내용을 적어주고 이제 플러스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가 않았으니까 이제 그 위법성이 치유되기 위해서 방법들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살짝 추가해줬습니다. 거의 답안지랑 비슷하게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은 마무리가 되고요. 18번인데요. 다음 문제는 이 문제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사안은 이제 그 공익사업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사업인정 의제를 받으려고 한다라는 게 이제 전체적인 사안이고 물음 1에서는 이제 토지보상법 제21조 제1항 사업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랑 이러한 절차를 하지 않았을 때 이제 피소유자의 권리구제 방법이 물음 1이고요. 물음 2에서는 사업인정 의제를 받으려면 이제 중토위랑 협의하고 이해관계 의견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그 중토위의 공익성 검토의 실질적 심사랑 현실 심사 이렇게 두 개 나눠져 있는 내용이랑 그 다음에 중앙 토지 수용인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그런 내용을 적으라는 취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음 1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업인정 이제 그 토지보상법 21 이제 사업인정 받으려면 이제 토지보상법 제21조에 따라서 이제 그 의견 절차랑 의견 청취 절차랑 그다음에 그 협의하는 내용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적어줬고요. 그다음에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데 그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 이유가 사업 인정을 받기 위한 그 절차 일련의 절차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절차의 하자라는 논리로 이제 풀어 나갔고요. 그래서 저희 절차의 하자 나오면 목차 이제 절하 독지 시기 해서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독자적 위법성만 간단하게 이제 다뤘고요. 그래서 그 절차의 하자에 약간 사안의 개설 같은 느낌으로 이제 절차의 하자에 해당한다 약간 요런 거 하나 써주고 그다음에 독자적 위법성 그다음에 독자적 위법성 해서 이제 판례에서는 독자적 그 절차의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라는 내용 적고 그다음에 절차의 하자의 위법성 정도에서도 다시 중대명백설이 나와서 이제 이것 또한 내용이 중대하나 이제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서 이제 단순 취소사유다
라는 내용을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피수용자 을의 권리구제 수단으로는 이제 저희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세 가지로 구분해서 했는데요. 일단 사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저희가 아까 봤던 21조에 있는 뭐 의견 청취 절차나 협의, 그다음에 사업인정부 시의 통지 그런 절차로 이제 사전적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 이제 사후적으로는 권리구제 수단이 두 개군요. 사전적, 사후적. 네, 그래서 사후적에서 세 개로 나뉘어서 사후적에서 이제 사업인정에 대한 이제 사업인정 자체를 다툴 수가 있는데, 이제 사업인정 자체를 다툴 때에는 이제 토지보상법상 명문의 규정이 불복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서 이제 행정소송법이나 행정심판법으로 다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이렇게 책에 있어서 적었는데요. 이제 재결의 경우에는 이제 사업인정과 수용 재결이 이제 수익 가능성, 이익 가능성 논리로 해가지고 판례에서 둘이 하자의 승계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 따로 크게 검토는 안 했습니다. 혹시 그 학술 두 개 뭔지 아시나요? 어떤 학술 말씀이시죠? 그 하자승계. 하자의 승계요? 하자의 승계요? 하자의 승계요? 어떤 학술이시죠? 잠시만요. 갑자기 이렇게 보시면 하자의 승계요? 이게 그 뭐가 있었죠?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이게 결국은 하자승계를 부정하였다라는 논리로 가는 거라서. 그군요. 네. 저기 전통적 하자 승계론이나 네. 구속력 이론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매경 가능성이나 수익 가능성 구속력 이론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전통적 하자 승계론 따지면 이제 일련의 절차에서 하자의 승 근데 그게 같은 목적이 아니라고 해서 전통적 하자 승계론 입장에서는 사업인정이랑 수용 재결이 같은 목적이 아니다. 그렇죠. 라는 논리 하나랑 같은 목적이 아닌 개별 그 행정행위라서 전통적 하자승계론 입장에서도 안 되고, 네, 그쪽 구속력 이론에서도 안 되고. 안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네요. 예,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으로는 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부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손해배상 청구. 이제 저희 국가배상 청구 관련해서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는 사업인정 절차에서 이제 만약에 공무원 등의 과실이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적법한 사업 인정이었으면 손실보상 쪽으로 갔을 텐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취소 사유의 위법한 사업 인정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구제를 할 수 있다. 거기까지 가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같으시네요. 최박사. 구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했고, 이제 물음 2에서는 이제 토지보상법 제11조 2항 관련해서 의제를 받을 때 이제 그 규정인데요. 그 규정에 관련돼서 이게 새롭게 신설됐다는 그 취지를 한번 적어줬는데요. 그 취지에서는 실무상 사업인정 의제되는 그게 많은데 이제 그동안 규정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법적인 허점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법 규정을 신설해서 이제 피수용자의 권리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이런 내용을 한번 적고, 그거를 이제 맨 처음에 적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앙토지 수용인의 공익성 검토 내용을 한번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질적 심사랑 형식적 심사랑 실질 심사로 나뉘는데,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형식적 심사에는 이제 수용 사업의 적격성,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지보상법 제4조에 해당하냐, 이제 그 내용이랑 이제 사전 절차의 적법성이라 해서 이제 의견 절차나 아니면 그 사업 인정 받는데 이제 절차를 제대로 지켰냐, 그거 내용 한번 형식 심사에서 털어주고요. 이제 실질적 심사에서는 이제 거기서도 두 개로 나뉘는데, 이제 공공성 심사와 수용의 필요성,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서 저는 그냥 두 문자 따서 외웠거든요. 그래서 뭘로 따셨어요? 공유 목공지대. 공유 목공지대. 그다음에 두 번째 어감이 좀 그렇게 한데 피방사능이라고. 저희 번역에서 피방사능 이렇게 좀
좋다. 보이지 않나요? 네. 그래서 조금 어감이 좀 그렇게 좀 뜻이 생길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뭐 좀 잘 외워주면 되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공공성 심사에는 이제 시험 목적의 공공성, 사업 시행자 유형, 목적 및 상위 계획의 부합 여부, 사업의 공공 기여도, 그다음에 공익의 지속성, 시설의 대중성에서 공유 공지대라고 외웠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적고 그다음에 수용의 필요성에서 이제 피해 최소성, 뭐 방법의 적절성, 그다음에 사업의 시급성, 그다음 사업 시행자의 수행 능력, 네 그거를 이제 시정 심사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고 그다음에 중앙토지 결국 물음에서 중앙토지 수용에는 어떠한 판단을 해야 되는지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기준을 바탕으로 중앙토지 수용의 판단인데 여기서 이제 판례가 저희 이제 2009도 105일 판례가 있어서 이제 공유수용을 할 만한 이제 여기 그 판결유지 2번을 좀 이렇게 요약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제 공익성을 상실했거나 이제 비례 원칙에 어긋나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이제 그 공익사업 수행 능력이랑 의사를 상실했음에도 수용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제 남용에 해당한다라는 판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식적 측면, 실질적 기준 측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형식적 측면에서는 사조에는 해당되고 그다음에 절차에서도 딱히 하자 있다고 좀 문제에서 언급이 안 돼서 그 전제하고 넘어갔고 이제 실질적 기준 측면에서는 이제 사업 시행자가 그 여기 문제에서 수행할 의사와 능력도 없다라고 적혀 있고 그다음에 토지 등을 수용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용하려고 한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모두 문제가 돼서 실질적 기준을 충족 못한 걸로 판단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요 사업 인정을 해주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내고 문제를 마쳤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근데 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 실질적 심사에서 이거 사업의 공공성이랑 수용의 필요성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형식적 기준의 부합, 실질적 기준의 부합이라고 쓰긴 했는데 이거 그 아까 그 두 문자 딴 거 그거는 고려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두 문자 따서 다 외우기는 했는데 이 얘를 그냥 형식적 기준을 충족한다 라고 적고 형식적 기준 안에서 네. 세부적으로 그 네. 기준을 만족하는 그래서 그걸 적어야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형식적 기준 측면에서 그 여기 수용사업의 적격성이 이제 토지보상법 제4조에 해당하는 거니까 해당하고 있는 그다음에 그거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형식적 기준 절차에서 토지보상법 4조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의견 절차를 준수했으니까 형식 심사가 오케이 되는데 실질적 심사 과정에서 이제 그 아까 제가 아까 말한 그 두 개 이제 사업 시행자 이제 그 수용할 의사랑 능력이 없다. 그다음에 수용할 필요가 없는데 수용하려고 한다. 라는 그 두 가지가 인정이 돼서 실질적 심사에서 결여된다. 뭔가 다 쓰진 않고 그냥 몇 개 여기서는 사업 시행자 그걸 좀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런 거 몇 개만 골라서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 다 그 사업 포섭에서 다 이렇게 컨트롤 하는 게 그러니까 그 뭐지 의사와 능력하고 그 뭐였죠 뭐 하나 더 그 수용할 필요성이 없는데. 이거를 검토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그 피방사능 중에 그 이름까지 다 써줘야 될지가 궁금했어요. 거기까지 그만큼 구체적으로 가야 되나 싶어가지고. 근데 구체적으로 가면 무조건 뭔가 좋게 볼 것 같긴 해. 뭔가 그 워딩을 쓰면은 그럴 것 같지 않나요? 저는 그 처음에 실질적 심사랑 현실적 심사가 뭔지 설명을 할 때 해주고 그다음에 그 저희 사안에 맞는 것만 뽑아가지고 이제 그거 어쨌든 그것이 결여되면 나머지가 돼도 결여된 거니까 그냥 그 정도로만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실질적 기준 자체를 그냥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그냥 이제 좀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했습니다. 사실 저도 실전에서 급할 때 못할 것 같아서 걱정했거든요. 그리고 이거 다 쓰면 배점이 생각보다 빠듯해가지고 이거 다 쓰면 아마 많이 초과되지 않을까. 오케이. 네, 그래서 저는 마무리했습니다. 끝나요? 그냥 한 명씩 올리는 거. 저는 31절이랑 41절 할 거예요. 그 31절이랑 41절이 그 실효제도하고 그
정당보상과의 관계에 대한 건데 둘 다 박사님이 B급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시료제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스터디도 한번 나왔었고 그 공탁의 효과랑 또 연결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들고 왔습니다. 일단 31절 문제에서 사업인정 협의 수용 재결을 거쳤으나 라고 해서 공영수용 단계를 다 지났구나 라고 했는데 뒤에서 갑자기 보상금을 지급 공탁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시료제도에 대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근데 뒤에 이제 동그라미 1, 2 해서 그 수용 개시일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그 법률 관계를 각각 설명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뭐 논점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서 그냥 로마자 1에다가 개설이라고 해놓고 실효의 의의에 대해서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가 일정한 사정의 발생으로 장래를 향해 효력이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법 이름 그 토지보상법 풀네임이랑 사전보상 원칙 담보를 위해서 실효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해서 취지를 간략하게 적어줬습니다. 다음 로마자 2로는 저는 그 재결 실효의 개념 적었고요. 로마자 3, 4 해서 얘는 책이랑 똑같아요. 수용의 개시일이 1년 이내인 경우, 1년 이후의 경우의 법률 관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결 실효의 개념에 대해서 재결 실효의 의의 및 취지해서 토지보상법 42조 적어놓고 피소용자 보호의 취지가 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뒤에는 재결 실효의 효과랑 그 재결 실효로 인한 손실 보상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이게 뒤에 수용 당사자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 먼저 앞에서 손실 보상에 대해서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한다고 간략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수용 개시일이 사업 인정일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일단 재결 실효의 효과가 그 수용 사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으면 재결이랑 그 재결이 전제가 되는 재결 실효가 같이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 수용 개시일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사업인정까지 같이 실효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번에 사업인정 및 재결의 실효 여부라고 적어줬고 사업인정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은 유효해요. 왜냐면 그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1년까지 재결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신청일 이내에 수용 개시일이 있기 때문에 얘가 재결이 실효가 돼도 사업인정은 유효하고 그래서 이번에 수용 당사자의 법률 관계에서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일단 사업인정이 당초 했던 게 효력이 유지가 되니까 최초 재결 신청 전에 또 협의가 불성립했잖아요. 그래서 그 원래 있던 그 사업 인정에 기해서 다시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피소용자의 경우에는 사업 인정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업 시행자한테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제 그 재결 실효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그 사업 시행자가 보상하도록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렇게 1년 이내인 경우를 끝냈고 로마자 4로 수용 개시일이 사업 인정일부터 1년 이후인 경우에 대해서 적었고요. 이거는 판례가 있어요. 그 판례는 사업 인정 고시일부터 1년 내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 인정도 효력을 상실해서 여기가 중요한데 수용 절차 일체가 백지 상태로 환원된다고 판시한다. 그래서 이 백지 상태로 환원된다고 판시한다는 말을 꼭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검토하면서 그 사업인정 시료가 토지보상법 23조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적어줬습니다. 수용 당사자의 법률관계 또 사업
시행자랑 피수용자 나눠서 설명을 했고요. 이번에는 수용 절차 일체가 백지화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영 수용 절차 사업 인정부터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피수용자의 경우 이거는 사업 수용 개시일과 상관없이 똑같이 손실보상 청구권이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이 경우에는 사업 인정까지 실효가 되었기 때문에 공익사업이 폐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공영 수용 절차 하면서 먼저 협의로 토지 등을 취득을 했던 경우라면 그 사업이 아니고 공익사업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끝인데 제가 결에 이거를 전부 다 적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재결실효가 어떤 사전 보상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다 이런 취지를 적어주고 재결실효는 장래효인데 이 수용 개시일에 따라서 사업 인정의 효력도 상실될 수 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실효 여부에 대해서 논쟁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실효 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그렇게 적어졌습니다. 와. 제가 아깝게 질문사항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도요. 제가 공부를 덜어보실까요? 아니요. 그럴 수도. 설명을 잘. 이게 너무 헷갈렸어요. 항상 하면서. 저는 어려운 거 그냥. 다음에 41절 이거는 그 취득하는 토지 보상에 대해서 시점 수정이 정당 보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살피는 문제입니다. 일단 그 물음 1에서 잠깐만요. 그래서 물음 1에서 이제 시점 수정의 방법을 설명하고 물음 2에서는 시점 수정 방법을 채용하고 있는 이유라고 해서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아무튼 그 시점 수정을 그냥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랑 정당 보상과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요. 물음 3에서 이제 기타 요인을 참작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거를 판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라고 했어요. 얘가 40점짜리라서 조금 길었고요. 일단 물음 1 시점 수정의 방법. 이제 시점 수정을 그 토지보상법 70조 1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대놓고 문제에서 줬어요. 그래서 1번 시점 수정의 의의를 간단하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2번에서 시점 수정이 법적 근거라고 해서 토지보상법 70조 1항의 내용을 적어줬고요.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의 방법은 그 구체적인 거는 시행령 3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원칙적으로는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공구의 용도 지역별 지가 변동률을 적용한다. 근데 이제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그 지가가 변동된 경우에 그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시군구의 지가 변동률을 적용한다. 이렇게 동그라미 1, 2 해가지고 나눠서 적어줬습니다. 사실 물음 1은 크게 적을 게 없었고요. 물음 2가 20점짜리로 조금 커요. 그래서 얘가 그 정당보상과의 관계까지 같이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점이 좀 커서 그 정당보상의 의미까지 같이 목차를 잡아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물음 1의 시점 수정 방법에서는 네. 따로 그 좀 구체적인 방법을 안 적어도 됐을까요? 배점이 사실 좀 남아가지고. 네, 사실 그렇게 적어서 됐죠. 구체적이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들어가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게 적다 보니까 거의 초과를 하려고 해서 그래서 앞부분에서 조금 뺐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정당보상과의 관계라고 해서 일단은 개설을 한번 적어줬습니다. 왠지 이런 거는 문제점이나 개설 같은 거 한번 적어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정당보상의 의미, 그 다음에 시점 수용 채용 이유를 살피고 그
그게 헌법상 정당 보상을 구체화하는 수단임을 검토한다라고 적었어요. 근데 이게 책에서는 보니까 순서가 반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박사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물음에서 시점 수정의 방법을 채용하고 있는 이유와 관계라고 했으니까 저는 그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수정 방법이 채용 이유로 시가보상 원칙의 구현하는 거랑 개발이익의 배제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어줬고요. 그 내용으로는 일단 토지보상법에서 시가보상 원칙을 그 67조 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시가보상을 하려면 시점 수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점 수정의 방법을 통해 실현된다. 개발이익의 배제. 개발이익 배제도 그 토지보상법 70조 3항에서 5항의 적용공시지가 선정 규정이랑 같이 결합해서 70조 1항의 시점 수정을 하면은 개발이익 배제가 된다. 라는 내용을 좀 크게 적어줬어요. 이렇게 한 3달러. 많이 크네요. 네. 그래서 적어줬고, 왜냐면 개발이익 배제가 그 종합문제집에도 몇 번 나오고 그 기출문제에도 그 17회 밑에서 몇 개씩 나오는데 항상 배점이 그렇게 작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20점짜리니까 개발이익 배제를 좀 크게 적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시점 수정과 정당 보상의 관계를 적어줬어요. 정당 보상과의 관계가 나오면 저는 항상 정당 보상의 의미라고 해서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 보상 그 규정을 먼저 적어주고 그 다음에 학설, 판례, 검토를 적어줍니다. 학설은 완전보상설, 상당보상설, 절충설 이렇게 3가지 있고요. 그 중에서 통설이랑 판례는 완전보상설이에요. 그래서 검토할 때도 완전보상을 의미한다고 보면 타당하다. 그리고 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에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완전보상의 범위 내에서 입법자에게 재량이 부여된다. 그 정도로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질적으로 시점 수정과 정당 보상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앞에 채용 이유에서 시가보상 원칙이랑 개발이익 배제 원칙을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먼저 손실보상 원칙의 정당 보상을 실현하는 수단이다가 1번이고 그다음에 공시지가 기준 보상 시에 정당 보상의 실현 수단이고 개발이익 배제에 따른 정당 보상의 실현 수단이다. 이렇게 해서 총 3가지를 적어줬습니다. 비슷할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를 책에는 막 공시지가 기준 보상과 관련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내용을 그대로 보상과 관련이라고 적기는 좀 그래서 그래서 정당 보상의 실현 수단이다. 좋네요. 네. 그래서 물음이 끝났어요. 네. 물음 3번에서 기타 요인 참작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판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고 일단 기타 요인 참작하는 게 토지보상법에 규정이 명문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좀 논의가 되고 있고 그걸 1번 제일 처음에 문제점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공시지가는 시가에 미달하는 경향이 있어서 공시지가 기준 보상이 완전 보상인지에 대해 논의가 있다. 기타 요인 보정에 대한 토지보상법상 명문 규정이 없어서 기타 요인 참작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당연히 의의를 적어줘야 하고요. 그래서 기타 요인 보정에 대해서 의의를 적고 참작 가능성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기타 요인 참작 가능성이 진짜 논의가 있는 거다 보니까 학설도 있고 판례도 있어요. 그래서 학설은 일단 긍정설이랑 부정설이 있는데 긍정설은 이제
정당보상이 그 헌법상 정당보상 의미 얘기를 할 때 어떠한 제한도 없다, 뭐 방법이나 뭐 절차 이런 거 어떤 제한도 없다고 보고 있고 감정평가 규칙에 근거 규정이 있다라고 봐서 긍정하는 거랑 토지보상법상에 명문 규정이 없고 또 감정평가법인 등이 주관 개입 가능성이 있고 뭐 그런 걸 들어서 부정하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판례는 두 가지가 있는 제가 그래 두 가지라서 그 반괄호 2, 반괄호 2에서 반괄호 1에 정상적인 거래 사례가 존재하는 경우 반괄호 2에 호가 및 보상 선례 등의 인정 여부 이렇게 적었어요. 이게 호가랑 보상 선례랑 판례가 따로 있는데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서 그냥 한 번에 적었거든요. 그리고 그 책에 자연적 지가 상승률에 대해서도 있는데 이게 저는 이게 그냥 제가 별로 익숙하지 않아서 시점이니까. 네, 일단 세 개 이렇게 썼습니다. 네. 아 그러면 호가랑 보상선례 이거를 합쳐서 네. 비슷하다 해서 합치고 네, 비슷해서 합쳤어요. 그냥 호가 및 보상 선례에 대해서 정상적인 거래 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서 보상액 산정 시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한다.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적어줬어요. 그래서 결론 쓰고 마무리해줄게요. 결론 쓰고 마무리했습니다. 음. 와, 깔끔한데요? 안 깔끔한 것 같은데.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아까 한번 해가지고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잠시만 찾아볼게요. 근데 지금 나는 설명 들으면서 질문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요게 그러면 총 몇 장? 몇 장이에요? 8장 딱 치웠어요. 7장 반. 그래서 좀 전에 7장 반. 아 아까 그거 31절은 5장인가 썼고 4장 반. 어렵더라고요. 감사합니다.